주제 46, 교과서 191페이지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46은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전 시간에서는 의열 활동, 의열 투쟁을 배웠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개인의 그런 암살, 폭탄 투척 같은 투쟁을 하는 것들을 의열 투쟁이라고 배웠고, 그 앞서서는 만주 지역에서의 1920, 30년대 독립운동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독립운동과 비슷하면서도 정말 색깔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실력 양성 운동을 배울 건데, 이 실력 양성 운동 역시 민족운동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꼭 전쟁을 통해서 싸우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것, 그것만이 민족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길러서 양성해서 독립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독립운동, 넓은 의미의 독립운동, 그리고 민족운동, 해방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볼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물산장려운동 먼저 배우겠습니다. 물산장려운동. 들어가기 앞서서 실력 양성운동을 추진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크게 사람 정치 세력 독립운동가를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좌파라고 불리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우파라고 불리는 민족주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둘은 이념과 생각이 다르지만 일제로부터 해방한다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동일시 됐기 때문에 둘이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도 운동을 했고 민족주의자들도 독립운동을 했는데, 1920년대 즉 3.1운동 이후가 되면은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실력 양성 운동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민족주의자들의 대세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타락을 해버려서 일제와 타협하는, 아니면 친일파가 돼가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말고 좀 괜찮은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는데, 타협하지 않았다. 비타협적. 이 민족주의자들이 추진한 게 실력 양성 운동이다. 가장 먼저 물산장려운동 바로 배우겠습니다.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이 있고, 물산장려운동이 무엇이냐? 우리의 물건과 생산한 물건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장려하자, 권장하자, 사용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은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이미 회사령을 폐지했습니다. 언제? 문화통치 시기에. 왜? 전쟁이 끝나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는 그런 자본과 그 공장들 마구마구 진출하기 위해서 조선에 있던 기존의 회사령을 없애서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우리 이미 배웠죠. 그 회사령이 폐지되니까 일본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족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우리 조선 민족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고, 두 번째, 게다가 1923년에 관세가 폐지되어요. 관세가 폐지되니까 일본의 질이 좋으면서 값싼 물건들이 마구마구 들어오죠. 그러면서 더 국내 민족 기업가들, 대기업자들, 자본가들이 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은 회사령 폐지와 관세 폐지를 보통 꼽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이냐? 민족 산업, 즉 조선인들의 산업, 회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자립을 이루자. 즉 외국의 물건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물건을 사용하자. 우리 물건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늘어나고 공장도 늘어난다. 그래서 토산품을 쓰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토산품을 사용하자.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만식이고요. 문제 풀 때 힌트가 될 인물이니 꼭 아시고, 평양 지역도 힌트가 될 겁니다. 조만식 평양. 그러면서 대표적인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딱 이해가 되는 직관적인 말이죠. 내 살림 내 것으로. 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물산 장려 운동도 한계가 있어요. 아쉬운 점. 그러니까 늘어난 수요, 즉 수많은 이 조선 국민들이 우리 그래 조선 거 쓸 거야 하면서 이거 살래 하는데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공급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산품, 토산품을 쓰려고 하는데 막상 시장에 가면은 없어. 왜? 우리 자본이 아직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오늘날로 치면 한정판 신발 같은 거 사람들은 엄청 원하는데 일부러 안 만드는 거죠. 여기는 일부러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거라 좀 다른데, 옛날에 허니버터칩 사건 그거 유명하죠. 사람들은 다 허니버터칩을 먹고 싶은데 혜태 공장에서 그만큼 공장이 많지 않아서 공급이 부족해. 그래서 따라가지 못했던 그 허니버터칩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허니버터칩을 모르려나? 어쨌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허니버터칩 그때 막 구하기 힘들어서 누가 그 리셀하고 더 중간에 가격 붙여서 비싸게 팔고 이랬단 말이야. 오늘날도 인기 많은 막 신발, 옷 같은 거 중간에 더 크게 팔잖아. 그러면서 일부 상인들이 큰 이익을 취해. 가격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이 사회주의자들이 뭐라고 비판하냐? 말로는 우리 조선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물산을 장려하라고 하는데, 물산 장려 운동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결국 소수의 자본가들, 대기업, 그런 기업인들 아니냐. 우리 농민들, 노동자들은 원래 돈이 없어서 우리 토산품, 곡식, 그리고 보잘것없는 면 이런 옷 입었다. 원래 우리는 물산 장려했는데 너희 자본가들이 더 이익을 취하려고 물산 장려 운동하면서 너네들만 더 배부러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문제의식이고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선 배우지 않지만 당시 물산 장려 운동이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한쪽 세력은 그래 토산품을 잘 만들고 토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순수한 물산 장려 운동이었는데,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런 순수한 물산 장려 운동에서 우리 일본한테 잘 보여서 일본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보조금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자. 즉 물산 장려는 맞는데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물산을 장려하자, 이런 식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확실히 조금 민족 운동이라는, 그러니까 즉 해방, 조선의 독립이라는 큰 틀로 묶어서, 그러니까 큰 프레임 안에서 물산장려 운동을 추진한 건 맞는데, 그 내부 사정을 봤을 때 가난한 농민, 노동자, 일반적인 백성들은 오히려 뭐 희생만 당하고 큰 이득 취하는 거는 위에 있는 그 자본가 계층들이었다라는 것을 당대의 사회주의자들이 깨달은 거죠.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산장려 운동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물산장려운동 사료, 교과서에 191페이지에 있는 사료인데, 이 빨간색 색칠한 거 보세요.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으로 한다. 누가 봐도 물산장려운동임을 알 수 있죠. 이 산업계는 아주 유명한 당대의 잡지입니다. 이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이러한 잡지가 굉장히 유행했고요. 수많은 단체에서 잡지를 만들고 대중문화를 이끌어 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중에 또 배웁니다. 잡지 같은 것도.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배울 건데요. 밀립대학이 무슨 말이냐면은 밀립, 백성, 주변 대중들이 만든 대학이다. 어떻게 보면 사립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앞서 봤던 물산장려운동이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라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교육에 집중한 운동입니다. 확실히 사회주의자들이나 만주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이 투쟁했던 그 독립군, 그런 무장투쟁과는 색깔이 달라요.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종속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독립이냐.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교육이다. 이런 논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밀립대학 설립운동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하하. 밀립대학 운동 설립운동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은 3.1운동의 변화예요.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가 실시되면서 1922년
조선교육령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2차 조선교육령이에요. 조선교육령의 특징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일단은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차 조선교육령은 한국인들에게 고도의 지식이나 고차원적인 지식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보통학교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실업학교 위주의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을 위한 대학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문화 통치의 흐름이란 게 느껴지죠. 우리를 겉으로는 존중한다는 느낌. 그러면서 원래 기존의 1차 조선 교육령 때는 보통학교가 4년이었거든요. 근데 2차가 들어서면서 6년으로 오늘날 초등학교가 6학년인 것처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 너희 한국인도 제대로 된 교육을 듣게 해줄게 라고 해준 겁니다. 그게 2차 조선 교육령, 문화 통치 시기의 2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이렇게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니까 일부 독립운동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 우리도 고등교육을 받자 하면서 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한 것입니다. 고등교육기관. 선생님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돈이 없으니까 전 국민에게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를 통해서 한 사람이 1원씩이라도 내면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상제, 여러분들 이상제라는 인물은 여기서 아시면 좋아요. 이상제라는 인물이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가릴 것 없이 이 일제강점기를 배울 때는 그 두 세력의 생각과 이념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이념을 떠나서 그들의 업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나 뭐 색깔은 달랐지만 결국 우리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건 맞죠. 하지만 두 세력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두 세력이 힘을 모아서 영차 그래 너희 존중해 난 포용적이야 우리 다름을 인정해 이러면서 독립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는 이상적인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안 된다, 마음으로는 안 된다란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서로의 아쉬운 부분을 마구잡이로 비판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마찬가지로 비판해요. 어떻게 비판하냐? 지금 필요한 거, 교육, 그래, 인정해. 사회주의자들도 교육을 강조했어요.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대중교육에 조금 더 치우쳐요. 그러니까, 아니, 교육이 중요한 거 맞는데, 대학교는 설립해봤자 일부 부자들밖에 못 간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 이 당시 보통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말고 보통학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진학률만 봐도 4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거의 전 국민 모두가 가잖아요. 그쵸? 불법이 아닌 이상 다 가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보통학교 설립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중에 처음에는 10%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서 25%.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일제강점기 끝날 때 돼도 40%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교과서에 없는데 한번 지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기다려봐, 친구들아. 내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찰칵하고 찍어놨거든요. 그래, 1920년 3%, 1942년이 돼서야 50%가 겨우 넘네요. 1940년까지만 해도 30%대. 그러니까 보통 학교만 해도 이렇게 진학률이 낮은데, 그러니까 한국인 대부분은 문맹이고 지식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대학교 하나 만드는 게 물론 의미는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이겠냐. 이건 너무 이상적이고 상징적인 거다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강습소, 노동자들을 위한 강습소, 그리고 야학, 시골에 가서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책 읽고 글씨 알려주고 문법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좀 대중적인 교육, 뭔 말인지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대중교육이 더 시급하다. 우리 지금 고등교육기관도 물론 좋겠지만 일반적인 영유아, 돈 없는 사람들, 농민, 노동자, 대중들을 위한 그런 기초적인 학교가 더 필요하다 하면서 이거를 반대합니다. 근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그러한 반대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중단돼요. 왜? 당연히 일본이 내비두지 않습니다. 2차 조선 교육령에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를 해요. 또 그러면서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 설립합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뭐랄까 시초가 되는 건데, 이 경성제국대학은 여러분들 일본인이 더 많이 다닌 학교입니다. 물론 뭐 서울에 있었던 대학교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인이 더 많았고요. 일단 학비를 댈 수가 없어. 대부분 조선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사실이, 이 당시에 중학교 있죠. 이 당시 중학교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다녔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학 등록금 이상의 돈을 중학교에 냈어야 되는데, 근데 대학교는 누가 다녔겠니? 그러니까 정말 친일파 자손들 혹은 몇몇 정말 딱 많은 사람들의 자식,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다닌 학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본이 형식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을 만듦으로써 조선인들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켰다. 그리고 1923년에 홍수가 일어나고 1924년에 가뭄이 일어나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 지방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지방 중심의 그런 유력자들, 여러분들 막 향리, 뭐 유향소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기억나죠? 유향소, 양반들, 그런 지방 양반들의 후손들인 유력자들이 있었는데, 유력자들 중에 친일파 된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런 자존심, 그런 지조를 갖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방을 약간 이끌어가는 리더 같은 사람들인데, 가뭄과 수해가 일어나. 과연 모금을 할까?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대학교 만드는 돈을 어딨어? 그러니까 지방 유력자들, 전국의 부자들이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돈을 여기 대학교에 내는 게 아니라 가뭄 재해, 자연재해 이런 모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지방 유력자들의 참여 부족이 이 논리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마치고요. 마지막, 아는 것이 힘, 문맹퇴치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사회주의자들이 농촌에서 야학이라든가 노동강습소 같은 대중교육 보급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민족주의자들도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네, 사회주의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민중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계몽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에 내려가서 글자 가르치고 한글을 알려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는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오늘날도 남아있죠.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연결지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헷갈릴 수 있는데, 딱 문자 보급은 조선일보, 분화로드는 동아일보라고 아시면 좋습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의미고, 부나로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로드, 대중, 인민, 인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그러니까 지식인, 청년들이 그 인민,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한글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고, 여기 한글 원본, 이런 교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런 문맹퇴치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있었어요. 상록수. 이런 상록수를 읽고 이 당시를 이해하는 수행평가를 해도 좋겠네요. 그쵸? 좀 시긴 늦었지만. 그리고 이런 분화로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이런 것이 문맹퇴치 운동의 상징이다. 당연히 하지만 일본이 탄압을 했다. 이거 역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윤봉길 있죠? 윤봉길 의사도 이런 한글 원본을 만들어서 계몽운동에 노력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역량 기르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인 회사의 물건, 그러니까 토산품을 사용하자는 물산장려 운동은 과연 우리 한국인 전체, 민족 전체의 이익일까요? 아니면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인가요? 그러니까 하나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조금 더 맞는 거라고 어느 쪽이 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의견을 말해볼까요?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다 각자의 평가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존중될 평가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대학교 공부든 사회생활을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나 대학교에선 정답이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평가를 내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질문 생각해보니까 수업 시작할 때 안 보여줬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물산 장려 운동의 대표적인 구호죠. 광목, 우리가 만든 면직물, 그런 걸 쓰자, 이런 건데, 실력을 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정리가 되나요? 내가 실력을 기를 거야. 나 열심히 게임해서 게임 실력 기를 거야. 이런 것도 실력인데,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이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독립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 일본어로부터 독립, 해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독립하는 게 필요하다.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건이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으면은 그게 무슨 독립이냐? 이런 논리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우리나라 회사 생겨야 되고 우리나라 회사 두 번째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지. 왜냐면은 우리가 회사 만들고 경영하려면 똑똑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은 읽고 쓸 줄 알아야지. 이런 주장이 나와서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배워봤어요. 이 논리가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고 실력 양성 운동을 오늘 배운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